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을이년 새해 신문마다 열띤 경쟁 속에 뽑힌 신춘문예 당선자들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새해 인사가 복되고 아주 감격스러웠을 텐데요. 한겨울에 봄을 알리는 소식 그런 것 같습니다. 신춘문예 당선 소식은 역시 선택된 자들만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라디오 독서실에서는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신문 단편소설 당선작 빛이 스며든 자리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신간 안내 받으신 후에 작가와 만나보도록 하죠.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제1동포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미리 씨의 일기가 동아일보사에서 출간됐는데요. 현실과 픽션이 교차하는 사소설 형식을 고집해왔던 유미리 씨가 그 남자에게 보내는 일기에서는 그녀 자신의 은밀한 사적인 영역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일기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의 기록이고요. 일본 문예지 신초에 연재됐던 것으로 송현아 씨의 번역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 타계한 김춘수 시인의 문학 세계와 생애의 궤적을 그려볼 수 있는 대표 산문집 왜 나는 시인인가가 현대문학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김춘수 시인이 생전에 열망을 가지고 펴내고 싶어 했던 마지막 산문선집으로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의 전체적인 초상을 그려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1차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양심을 대표한 인권운동가이자 기독교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그의 대표적인 연설과 강연을 모아 엮은 마틴 루터 킹의 양심을 깨우는 소리가 도서출판 위드북스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킹 목사가 미국의 격동기였던 1950, 60년대에 미국의 인권운동을 이끌면서 행한 수많은 연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 의미가 큰 연설 11편만을 추려 모은 것인데요. 양소정 씨의 번역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IT 부자들에 대한 최초의 현장 보고서가 출간됐습니다. 바로 은행나무에서 나온 휴대폰 하나, 컴퓨터 한 대로 100억 부자가 된 사람들인데요. 이 책에는 IT 관련 산업으로 새로운 성공 신화를 만들고 부자 공식을 다시 쓴 10명의 성공 스토리와 함께 IT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과 정보, 정부가 추진 중인 IT 프로젝트의 개요 등 IT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다양한 작품들, 책들 나와 있군요. 이은정 씨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빛이 스며든 자리,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분 당선작 작가를 만나겠습니다. 작가 이름이 성함이 우승미 씨입니다. 근데 양력이 간단히 단 한 줄, 1974년 강원도 양구 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예. 그래요. 올해로 이제 30을 넘으신 거네요. 네. 작품 많이 쓰실 딱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시상식도 하고 그랬죠, 이제? 예, 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도 얼떨떨해요. 그러세요? 우선 작품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요. 빛이 스며든 자리. 이게 어떤 계기로 구상된 작품입니까? 어머니 생전에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요. 어떤 상가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너희 아버지가 사진관을 하던 자리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 우승미 씨 본인에게? 네. 예.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를 딱 보고 있으려니까 마음이 아주 이상했어요. 예.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살면서 힘들어지는 일이 있으면 자꾸 그 사진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찌할 수 없을 때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사진관을 차려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승미 씨가 얘기한 게요. 저는 작품을 사실 미리 읽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냥 경험담인가 보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작품의 내용하고 아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죠. 네. 그러면 작품을 감상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빛이 스며든 자리 우승미 씨의 작품 함께하겠습니다. 눈을 떴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암실에 있으면 의식도 시간도 모두 멎었다. 태호. 이곳에 온 후 나는 주로 암실에서 지냈다. 둥글게 몸을 말고 바닥에 누워 불필요한 감각이 태화된 심해의 생물처럼 눈과 귀를 닫았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촉각이었다. 밀폐된 공간의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았다. 공기는 욕조 속의 더운 물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내 몸을 감쌌다. 어머, 되셨네요. 하마터면 그냥 갈 뻔했어요. 딱딱한 알루미늄 가방 위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햇빛 속에 앉아 있는 여자는 스스로 빛나고 있는 빈무더기처럼 보였다. 여기 사진관 맞죠? 예, 하지만 영업은 안 합니다. 찾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찾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주변을 감싸고 있던 빛이 쓰러지면서 여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여자는 얼굴빛이 유달리 희었다. 오기 전에 부동산에 들렀어요. 한 달 전에 이미 매매되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싶어 물어보는 건데 저에게 사놓을 생각 없으세요? 새 놓으려고 산 집이 아니라서요. 임대를 목적으로 산 집이 아니라면 사진관을 내시게요? 그럼 저랑 같이 내시면 어때요? 예? 사진관을 운영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이 현상기는 뭐예요? 17분 현상? 컬러 끝내줌. 예, 그냥 처음 이사 올 때랑 생각이 바뀌어서요. 여긴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여기서 사진관을 했어요. 위층에 살림을 차리고요. 예? 여기서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처음엔 그냥 둘러보고만 가려고 했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여기 있고 싶어지네요. 새를 놓는 건 싫다고 하셨죠? 대신 일을 할게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게를 열면 가게 일도 도와드릴 거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아와 그곳에 살고 싶어 한다면 뭔가 절박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았다. 어딘지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가 태어났다는 이곳은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했다. 저기가 내 아버지가 사진관을 하던 자리다. 어디요? 저기 저 골목 끝에지. 예전엔 이 길이 번화가였지. 새가 워낙 비싸서 네 아버지가 저 골목 끝에 있는 집을 사서 아래층을 가게로 개조했어.
2층에다 신접살림을 차렸고 너도 거기서 낳았어.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죽지만 않았어도 거기서 오래 살았을 게야. 더 들어가 보실래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됐다. 그만 가자. 그때는 입구가 보이지 않는 골목 얼음을 언뜻 보고 지나쳤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사진관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어두운 골목 안으로 성큼 들어서고 싶어졌다. 내가 태어난 곳에서 생전에 아버지처럼 사진관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그곳에 가면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49제를 치르고 어머니의 무덤에 왔다가 이곳에 들렀다. 이곳은 비어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는지 뽀얀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무성한 것은 지붕까지 뻗어있는 담쟁이 덩굴뿐이었다. 근처의 부동산을 찾아가 가격을 흥정하지 않고 곧장 계약서를 썼다. 여자가 식사 준비를 했다. 여자는 냉장고 뒤쪽 구석에 쑤셔 넣어두었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여자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 자기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처럼 양념통이나 필요한 재료가 있는 곳을 단번에 찾아냈다. 여자가 차린 밥상엔 찌개에 윤기가 흐르는 밑반찬까지 고루 갖춰져 있었다. 여자의 음식은 어머니가 해주던 것과 맛이 흡사했다. 이 정도면 합격인가요? 이곳에 머무르는 대가로는 좀 과분한데요?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최대한 방해하지 않을게요. 저 2층 쓰시기가 괜찮으신가요? 제가 묻고 싶은데요. 하루 종일 암실에서 지내는 거 괜찮으세요? 예. 사진하고는 어떤 인연이세요?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사진관을 하셨고 저도 잡지사에서 오랫동안 사진 기자를 했었죠. 아, 어쩜 그건 사진하고의 인연이라기보다 아버지와의 인연일지도 몰라요. 드릴 말씀 있어요. 뭔데요? 이것 좀 보세요. 여자가 내게 종이 몇 장을 내밀었다. 종이엔 거칠게 그린 가게 구조도와 비용에 관한 제목이 적혀 있었다. 사진관을 열었으면 해요. 여자가 건넨 종이를 건성으로 훑어봤다. 종이 몇 장으론 가게의 모습이 요연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내 생각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었다. 우선 가게에 있는 17분 현상기는 되팔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암실은 공간이 꽤 넓으니까 2개로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조명 기기와 카메라 장비를 구입해서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고요. 표준화된 QSS 방식으로는 사진을 기록물로만 여기는 사람들의 기대만 충족시킬 수 있다고요.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돼서 현상만으로는 가게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암실을 개방해서 수작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차나 맥주를 마시며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곳. 바로 제가 꿈꾸고 있던 사진관이라고요. 언제 이런 생각을 하셨죠? 이곳에 오기 전부터요. 이런 꿈을 꿨었어요. 너무 시끄러웠나요? 암실에서 나와보니 벽에 호두나무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가게 구석에 있던 자동 현상기는 보이지 않았다. 방해하기 싫어서 제가 처리했어요. 괜찮죠? 예.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래요. 그래도 한번 닿으면 다시 예전에 제가 살았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자는 무릎을 대고 엎드린 채 기름걸레로 바닥의 나무를 닦아냈다. 여자의 손이 닿는 곳마다 켜켜이 나무의 결이 살아나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암실 공사하러 인부들이 올 거예요. 가벽을 세우는 거라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어디 잠깐 다녀오는 건 어때요? 얼마나 걸릴까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고요. 오래 안 걸린댔어요. 왜요? 길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세요? 아니요. 그럼 갔다 올게요. 네. 카메라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다. 이곳에 내려온 후로는 첫 외출이었다. 나오긴 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종착지를 알 수 없는 시내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서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엔 SLR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잡지사에서 일하는 내내 들고 다녔던 것인데 검은 몸체의 카메라가 낯설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사진을 찍지 않았던 것처럼, 아니,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카메라가 이물스러워 보였다. 마음에 드는 풍경이 있으면 버스에서 내려 몇 컷의 사진을 찍었다.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국의 풍경처럼 주위의 모든 것이 생경스럽게 느껴졌다. 아무리 걸어도 피로하지 않았다. 끼니를 걸렀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몸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불현듯 여자가 보고 싶어졌다. 다녀오셨어요? 와, 놀라운데요? 밖에서 간판 보셨죠? 예, 암실 카페, 빛이 스며든 자리? 네. 여기엔 어림잡아 2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요. 주방에서는 간단한 음료나 안주를 내보낼 정도로만 요리할 거예요. 우리 기념으로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자. 자. 네. 늦은 시간에 맥주 마시려는 사람들이 찾아오겠군요. 사진관보다는 호프집에 더 어울리는 이름이죠. 하지만 저는요, 암실 카페라는 이름이 썩 마음에 들어요. 어두운 방에 스며든 빛의 흔적. 그게 바로 사진이니까요. 여자는 깨끗이 닦아놓은 벽에 진열장을 가리켰다. 이곳에 카메라를 진열해 놓았으면 해요. 예전에는 사진관에 카메라 진열대가 있었잖아요. 집집이 가정용 카메라를 구비해 놓기 이전에는 사진관에서 카메라를 대여했으니까요. 가방 속에 묵혀두는 것보단 가게로 내오면 오래된 사진관 이미지도 풍기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쉽게 접할 수 없는 클래식 카메라도 보여주고. 어때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진열대는 애초부터 카메라를 놓으려고 만든 것 같네요. 그렇죠. 족보만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겐 꽤 많은 카메라가 있었다. 사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보유하게 마련이었다. 클래식 카메라는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카메라는 내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전부였다. 아버진 내가 3살 되던 해 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내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아버지의 존재는 내게 그리움 따위의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사진첩에 꽂혀있는 사진이나 카메라처럼 정물적인 것이었다. 어머나,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혼자 갖고 계셨어요? 기자 생활하면서 갖게 된 것도 있고 아버지 유품도 있고요.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셨나 봐요. 예? 오래전 것인데도 관리가 잘 되는 적 있잖아요. 어머니께서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카메라를 꺼내 닦아 넣으시곤 하셨어요. 카메라를 닦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계셨던 건가? 어머니는 카메라를 닦으며 아버지에 대해 얘기했다. 난 그 얘기가 듣기 싫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되풀이되는 추억은, 흐려지지 않는 아버지라는 존재의 그림자는 사막에 묻힌 수천 년 전의 미라처럼 영원히 썩지 않을 것 같았다. 난 어머니가 날 버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랐다. 어머나, 이건 콘텍스2네요? 사진 찍는 일을 업으로 삼기 전엔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 사진 배울 때부터 이걸 썼어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들어오시면서 사온 카메라예요.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는 이 카메라에 얽힌 얘기를 들려주곤 하셨어요. 그땐 건성으로 들었죠. 저도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자가 2층으로 올라가 알루미늄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앉아있던 가방이었다. 여자가 가방을 열었다. 거기엔 콘탁스와 똑같은 디자인의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카메라 앞면엔 키릴 문자로 키예프라는 로고가 각인돼 있었다. 이 카메라는요, 1949년에 생산된 키예프 카메라예요. 생산지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지방이지만 부품만큼은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왔어요.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자 소비에트는 전쟁 배상금으로 콘텍스 카메라의 메이커인 자이스 이콘을 요구했다고요. 공장의 모든 부품과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우크라이나로 이송됐어요. 파견된 드레스덴의 노동자들이 자이스 이콘의 부품을 조립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카메라만큼은 콘텍스트와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 셈이라고요. 여자는 수건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닦았다. 카메라를 만지는 여자의 손놀림은 병든 육친의 몸을 닦아주는 손길처럼 조심스럽고 애틋해 보였다. 사실 이 카메라는 저한텐 존재 증명과도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거든요. 아버진 월남전에 참전했었어요. 월남에서 번 돈으로 이 카메라를 샀죠. 지금이야 회사원의 한 달 월급밖에 되지 않지만 당시엔 그 돈이면 읍내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어렵게 구입한 카메라죠. 아버지가 월남에서 붙여온 돈을 큰아버지가 들고 나갔었다니까요. 장사를 해보겠다고요. 그 사실을 난 어머니가 읍내의 모든 술집을 뒤졌대요. 동생이 목숨 걸고 번 돈인데 술맛이 나더냐고 꾸짖어 모셔왔대요. 종언한 사이긴 했지만 결혼 전이고 손이 시숙인데 어머니는 무슨 용기로 그랬을까요? 큰아버지는요, 하는 일 없이 술과 여자로 평생을 보냈어요. 나쁜 분은 아니에요. 어느 집안에나 그런 무능하고 호방한 큰아들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때 만약 어머니가 큰아버지를 말리지 못했더라면 제겐 이 유품 같은 건 남지 않았겠죠? 지금은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저 혼자니까요. 이 카메라 외에는 제 존재를 증명해줄 그 무엇도 남지 않았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일까?
나와 비슷한 삶의 내력을 갖고 있는 이 여자가 오래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혈육처럼 가깝고도 멀게 느껴졌다. 어쩌면 내가 이 사진관으로 온 것도 여자가 카메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어머니가 죽고 난 후 난 한동안 공황 상태에 빠졌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그 막연한 불안감은 이 세상에 내 존재를 증명해줄 무엇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회기성 어류처럼 내가 태어난 이 사진관으로 흘러들었던 것인지도. 사진관엔 손님이 없었다. 몇 차례 늦은 시각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들어와 맥주를 찾았다. 여자는 암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진관이라고 가게에 대해 설명한 후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여기 사진관 맞죠? 첫 손님은 세일러복을 입은 여자애였다. 네, 그럼요. 주민등록증에 쓸 증명사진 찍으러 왔어요. 요즘엔 디지털 카메라로 즉석에서 사진을 올리잖아요. 알아요. 근데 전 꼭 필름 사진이어야 해요. 꼭 그래야 되는 이유 있어요? 이건 증명사진이니까요. 처음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이거든요. 원판 있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 사진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주민등록증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숫자와 지명과 이름과 125분의 1초 동안의 모습과 소속된 나라 외에 또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이란 말이 하나의 역설처럼 느껴졌다. 증명이 목적인 플라스틱 카드는 정작 중요한 것은 증명할 수 없었다. 자, 여기 보세요.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자연스럽게 표정.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의 오른쪽 눈 아래에 점이 있었다. 작고 까맣고 윤기가 도는 점이었다. 자, 보정 원하시면 점 없애드릴까요? 아니에요. 눈 아래 있는 점은 눈물점이라고 어른들이 빼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전 이 점이 좋아요. 점도 제 몸의 일부니까요. 사람들은 이 점 때문에 저를 쉽게 기억해요. 아마 아저씨도 그럴걸요? 저 사진 내일 찾으러 와요. 여기서 직접 현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사진을 담아두는 봉투를 내밀었다. 여자엔 볼펜을 꾹꾹 눌러가며 자신의 이름을 썼다. 동글동글한 귀여운 글씨였다. 여자애는 이현아란 이름 옆에 한쪽이 지나치게 부푼 하트 모양을 그려놓고 내게 찡긋 윙크를 했다. 여자애가 지갑을 꺼냈다. 됐습니다. 첫 손님이니까 특별히 그냥 해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여기 암실도 이용할 수 있나요? 암실에서 직접 현상을 할 수도 있고 현상을 맡길 수도 있어요. 스튜디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와, 좋은데요?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곧 손님이 늘어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암실에 누워있다가 몹시 갈증이나 밖으로 나갔다. 진열대에 조명등만 켜져 있었다. 여자는 탁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한잔 하시려고요? 예. 자요, 우리 건배해요. 첫 손님 계시를 축하하면서. 좋아요. 저요, 암실은 깊은 바닷속 같아요. 햇빛이 닿지 않아 어둡고 추운 곳.
암실에서는 눈을 감아도 떠도 온통 농밀한 어둠뿐이에요. 저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왜 거기 있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두려움, 고독, 침묵, 약간의 위안, 그리고 나. 암실에 누워있으면 또 다른 내가 보여요. 조금은 우울한 표정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예요. 수면에 비친 모습처럼 좌우가 바뀐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해요. 암실에 누워있는 나와 날 응시하는 나 중에 진짜 난 누구일까? 난 존재하는 걸까? 당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주변이죠.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당신을 보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빛을 등지고 있어서 여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여자가 조금 울었는지도 모르겠다. 마주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거울 속의 내 모습처럼 느껴졌다. 맥주잔을 쥐고 있는 여자의 손을 잡고 싶었다. 여자를 향해 뻗은 손을 거뒀다. 내 손이 여자에게 닿는 순간 물질을 만난 반물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두려웠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찾으러 오셨습니까? 예. 현아 오빠 되시죠? 여기 현아 사진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현아 오빠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신기하네. 남매지만 닮은 데가 별로 없거든요. 굳이 닮았다고 한다면 이미지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이미지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현아가 다녀가고 난 후 그 다음 손님이 현지였기 때문이었다. 곧 손님이 늘어날 거라던 현아의 말이 불쑥 떠올랐다.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형. 자, 이거요. 현상해드려요? 전 평범한 사람들이란 아마추어 사진 동호회 회원이에요. 이론으로만 접했던 현상 인화 작업을 배우고 싶은데요. 근데 이 필름은 여기선 현상 못해요. 외형 발색 필름이라고 유제층 안에 발색제가 없어서 필름 제조 회사에서만 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거 보세요. 제가 형님께 배워야 할 게 벌써 생겼잖아요. 자, 그럼 암실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해볼래요? 그럼 너무 고맙죠. 암실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이제 말 놓으세요, 형. 그럴까? 암실 작업도 사진 찍는 것과 같아. 열심히 이론 공부를 해도 직접 찍어보기 전엔 실력이 늘지 않잖아? 암실 작업도 그래. 온도와 시간을 지킨다고 발색 현상이 잘 되는 건 아니야. 날씨나 환경에 따라 그날그날의 기온과 습도가 다르니까 말이야. 적절한 온도와 시간은 암기가 아니고 감이야. 감 잡으려면 결국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 형, 저 다음 동호회 모임은 여기서 해도 돼요? 사람들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후에 햇살이 가기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여자는 내가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몸속의 색소가 다 바랜 것처럼 여자의 얼굴빛이 창백했다. 당신의 사진에는 색이 하나도 없어요. 봐요. 하나같이 흑백 사진뿐이잖아요. 게다가 당신의 사진은 너무 어두워요. 보세요. 봐요. 노출이 부족하죠?
노출이 모두 마이너스 2스톱이네요. 글쎄요. 전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슬라이드 필름을 쓸 때는 노출이 오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배웠거든요. 카메라는 어두운 방이에요. 무언가를 찍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와야 해요. 자, 조리개를 조금만 더 열고 셔터 속도를 늦춰보세요. 햇빛 때문일까?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사진을 스크랩하는 여자의 손끝이 투명하게 보였다. 여자의 얼굴은 창백한 것이 아니었다. 눈과 코와 입술의 윤곽이 희미해져 있었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여자를 봤다.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난 자리에서 일어서 주위를 둘러봤다. 눈을 감았다 뜬 사이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다시 탁자를 보자. 여자는 여전히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여자를 보자 여자는 싱긋 웃었다. 여자는 자주 사라졌다. 몇 시간 또는 며칠씩 사라지기도 했다. 돌아온 여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안일을 하고 가게를 돌봤다. 손님이 점차 늘어서 가게 일이 바빴다. 손님들과 어울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자가 어디론가 떠난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가게 안에 있던 여자가 어느새 연기처럼 희미해져 실루엣으로만 넘늘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다. 할 수 있죠? 형, 얘가 무슨 잡지에서 봤나 봐요. 아니, 그때부터 라이트 페인팅 작업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펜은 있고? 그럼요. 이민간 친구에게 라이트 페인팅으로 편지를 써서 보낼 거예요. 그 친구는 좋겠네. 시간은 좀 많이 걸려도 단순 작업이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암실로 갈까? 멋지게 해주셔야 해요. 암실에서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키고 릴리즈를 연결한 후 세이프 라이트를 껐다. 셔터 속도를 블럽에 놨다. 현아는 한자 한자 소리내 읽으며 글씨를 썼다. 제2 노출에서 셔터를 블럽에 맞추고 1스톱 부적의 노출에서 스트로보를 조사하면 글씨를 쓰고 있는 연출자의 모습이 사진에 나온다. 현아의 작업이 끝난 후 여자가 펜라이트를 들었다. 여자는 허공에 대고 천천히 글씨를 썼다. 제2 노출에서 스트로보를 켜자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허공에 떠있던 라이트펜이 따닥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 펜! 어디로 갔지? 손님들은 여전히 가게로 찾아와 암시를 사용하고 차를 마시고 더러 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누구도 여자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여자가 사라진 후론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암실로 들어갔다. 암실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난 무기력하게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난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혔다. 시간은 여전히 흘렀고 어두울수록 더욱 명징해지는 의식은 여자에 대한 기억을 쫓고 있었다. 문 밖에서 경쾌한 멜로디의 허밍이 들려왔다. 처음 내게로 왔던 날처럼 빛에 둘러싸인 채 여자가 앉아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문을 열었다. 가게 안은 어두웠고 텅 비어 있었다. 당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주변이죠.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당신을 보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상한 라이트 페인팅 사진을 꺼내봤다. 필름의 마지막 장에는 서정주의 시구가 들어있었다. 물 위에 뜬 유성 물감처럼 글씨의 획이 부드럽게 연결돼 있었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여자가 서 있었을 사진의 오른쪽 모서리 공간은 검은 어둠만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낮은 소리로 시의 남은 구절을 읊조렸다.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만이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여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내 외로움이 불러낸 환영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여자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우주의 반대편에서 달려온 또 다른 나는 아니었을까? 내가 마음을 열려는 순간 물질을 만난 반물질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네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진열대에는 여자가 남기고 간 키예프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난 그 옆에 컨탁스를 꺼냈다. 노출을 오버스톱으로 다시 맞추고 뷰파인더에 키예프 카메라를 고정시켰다. 여자가 자신의 유일한 존재 증명이라고 말했던 키예프 카메라는 내게는 여자에 대한 기억의 증거가 됐다. 이 사진은 어두운 방에 잠시 스며들었던 빛, 그 빛의 흔적을 기록한 한 장의 루미노그램으로 남을 것이다. 빛이 스며든 자리, 새내기 작가입니다. 신춘문예 당선자 우승미 씨의 작품 함께 하셨는데요. 얘기 작가랑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요, 지금 작품 청취자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그 환영처럼 그 여자가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남자의 또 어떤 환상이었는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독자의 몫이 되나요? 예, 환영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남자의 외로움이 불러낸 환영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일 수도 있는 것처럼 처리를 했어요. 네. 중요한 건 여자가 환상이냐 환상이 아니냐가 아니라 이 남자, 어둠만 알고 있는 남자에게 빛이라는 것, 네. 관계라는 것, 이걸 일깨워준 인물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소설을 쓰려고 할 때 먼저 떠올랐던 이미지는 사진관 모티브의 우렁각시 이야기였는데요. 네. 여자 하나가 단지를 들고 사진관에 찾아오는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게 머릿속에 박혔어요. 네. 그런데 단지라고 하는 것은 요즘도 잘 쓰지 않는 물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일 수 있겠다. 독자에게 이질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알루미늄 카메라 가방으로 대치시켰죠. 네. 독자들은 이제 이 모티브를 읽으면서 또 자기 거를 보태갈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 아까 어둠 속에 있는 사내에게 또 다른 세계, 빛의 세계를 보여주는 여성의 존재로 이렇게 주인공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내기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좀 스스로 정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작품을 쓰고 싶다, 어떻게 활동하고 싶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제가 쓰고 싶은 글은 독자들이 읽었을 때 가슴이 좀
훈훈하고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 소설 속에 나오는 남자처럼 아주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만 더 열고 타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소설, 저도 그렇게 대하고요. 예. 읽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예, 오늘 좀 말씀이 쉽지는 않죠?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게.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 어디나 디지털 카메라, 그냥 카메라폰, 이거 다 들고 다니죠. 그래서 음식점마다, 공연장마다 사진 찍어야 되는 모습들 흔히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그 프레임 속에 뭘 담으려나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담거든요. 그래서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게 쉬워진 세상, 인터넷으로 또 그 이미지가 무단히 배포되고 한없이 흘러다니고요. 사실 이게 한 시대의 풍경이죠, 현상이죠. 네. 이 홍수 속에 잠시 좀 거리를 두고서요. 우리들의 그 욕구와 욕망 사이에 담겨져 있는 어떤 것들을 한번 관찰자의 시선을 읽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한 작품이 그런 생각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